청소도 안 했어요, 작가님. 네? 벌레 많아요, 바닥에. 네, 제 가방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물건인가 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선생님의 몇 번째 물건이죠? 네 번째요. 네 번째 네. 낙찰 받은 물건이고, 선생님은 원래 부동산 경험은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애완, 고민 누구보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1년 좀 넘었어요. 거의 1년이 넘는 네. 시간 만에 뵙게 된 것 같은데, 선생님 그동안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셨는지 그건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 중에 묻고 싶었던 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어려웠던 시절,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어려웠던 시절도 있으셨다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 삶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인데, 부평시장 있는데, 인천의 부평! 네.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빌라로 월세를 늘려가는 우리 현금 흐름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인천의 강남에 해당하는 곳이 이 부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 네 번째 낙찰받은 물건이고, 지금까지 받는 것도 이따가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네. 여쭤볼 건데,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작가님 수업을 2023년도 여름에 들었고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 제가 지금 사는 데는 인천 송도 인천의 진짜 강남 살고 계시는 거고. 네, 살고 있고, 지금 일하는 데는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77년생이니까 제가 47인가 8인가 그런 것 같아요. 40대 후반. 네, 네.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로 일하고 맞벌이, 계시는 네. 거고, 경매 시작한 지는 지금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그전에도 기웃기웃은 했어요. 관심은 많아. 제가 돈을 많이 좋아해서. 누구보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도 거슬러 올라서 이 경매로 빌라를 월세로 늘려간다라고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만큼 저도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집 보기 전에 선생님 오랜만에 뵀으니까 지난 과거 투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네 번째 물건이라고 하면 네. 선생님은 앞전에 세 채는 임대가 혹시 다 된 거예요? 네, 월세가 나가고 있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또 되는 것 같고, 전체는 4채를 받았지만 이거는 이번에 낙찰을 받고 명도를 완료한 거니까 네. 세 채는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적이 않고 없고. 받고 네. 있다. 네. 그러면 신뢰가 안 되면 총 받는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15만 원. 그래도 꽤 볼륨이 되네. 세채에서 나오는데 215만 원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 대출을 받다 보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 외모와 목소리에서는 누구보다 현금이 넉넉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선생님도 그 물건마다 다 대출이 있는 거. 네. 거기서 원금 내는 것도 있을 거고, 이번에 원금 거치를 맞아요. 삐끗해가지고 맞아요. 좀 마음이 불편하다 맞아요. 최근에 연락 주시긴 했었는데, 원금은 우리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는 거고, 그리고 이자까지 제외하면 순 월세는 얼마를 받을까요? 순 월세는 총 70만 원. 총 70만 원. 네. 왜냐하면 네. 작가님, 네. 저는 거기에 제 돈이 들어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수익률은 한 23%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좀 여쭤보면, 수익금은 상대적으로 215만 원 대비 수익금에 있어서는 좀 네. 적어 보일 맞아요. 수도 네. 있는 비율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선생님은 대출도 만땅으로 받고 맞아. 막 90% 받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또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때 사업자 대출로 계산해야 맞아. 되는데 그게 일본 물건부터 좀 일본 물서 삐끗했어요, 저는. 삐끗해가지고 다 삐끗, 이거 삐끗. 주택으로 계산했어요 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근데 작가님이 네. 다 얘기해줬는데 모르겠어, 자꾸 하나씩 저는 삐끗삐끗 하더라고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실수 없이 왔을 것 같은 이미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직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나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뭐 그런 이미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계속 하나씩 실수하면서 거기서 보완하면서 오다 보니까 돌아보니 한 40채 정도가 돼 있는 거 아닌가.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 좋은 점을 또 누구보다 많이 바라봐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라고 그쵸.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러면 대출이 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맞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받은 편이라는 생각도 그쵸. 조금 네. 들어요. 이 네 번째 집은 생략을 빼고? 하고 세 번째 집까지 215만 원 받아서 네. 순 월세가 70만 원 남는 건데 네. 그럼 거기 세 번째 집까지 들었던 돈은 총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700? 왜냐면은 어. 보증금 제외하고 네네. 제 순수하게 그냥 제 돈이 깔린 거는 그렇게 되고 아 보증금은 또 생각을 안 한 거네? 저는 두 번째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이 생겼어요. 보증금 받고 나니까. 대출을 또 만장으로 네. 생겼고 보증금 받으니까 500 넘게 돈이 생겨갖고 첫 번째 물건 삐끗한 거에서 두 번째 물건은 풀피까지 하면서 월세 차이까지 네. 남는 거네 그러면. 네네. 그래서 보증금 받은 거는 제외하고 네. 2,700 정도 들어간 네. 거고 그러면 얘는 수익률 계산할 때 네. 보증금 받은 것도 수입으로 판단을 하고 계산하는 게 제가 기준을 잡았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은 조금 들어서 네. 그럼 보증금 3개 해서 한 얼마 정도 회수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첫 번째 건 500, 두 번째 건 2,000, 세 번째 건 2,000. 4,500. 4,500 회수. 그래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구나. 음. 그럼 거의 한 2천만 원 돈이 남는 거네. 2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수익률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보증금 환산을 안 한 거네. 네, 근데 말씀드린 네. 두 번째는 이번에 네. 원금을 제가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70. 그전엔 더 100 정도 됐었는데 네. 그래서 70만 원. 선생님이 삐끗하셨다고 네, 얘기하는 두 게 번째. 제가 수업할 때 그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서하러 가서 항상 헷갈려요. 아니 인진했는데 네. 제가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사인 안 하면은 대출이 안 될까 봐 저는 그것도 있죠. 네, 제가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두 번째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는 또 사업자 대출로 제가 조금 속이 상했었고 그렇죠. 속상했다기보다는 내가 왜 또 삐끗했지 자책했고 두 번째. 근데 그런 실수들은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대출 자수하는 순간에. 혹시라도 그 은행에서 거기는 원래 원금 균등밖에 안 되는 은행도 되게 많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조건을 찾을 때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은행이 별로 없는데 거기서 옵션을 하나 더 원리금 균등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데가 더 적기 때문에 그 상황에선 초조해서 여유가 안 생기는 건 선생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선생님 안에서는 약간의 뭐 삐끗 실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실제로 또 원금 균등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내다 보면 이게 별로 맛이 안 나는구나. 월세를 받았을 때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끝낼 뿐은 아니라고 생각은 그쵸, 들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할 때는 거의 뼈에 새기지 않았을까 이 교훈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수는 네.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더 물건을 계속 늘려가는 사람한테 장점이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우리한테는 실수라기보다 소중한 배움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마음 아파요. 상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마음이 아프죠, 네. 당연히.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선생님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프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눈이 뻐리시긴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더 젊은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세 채를 하는데 순 월세는 70만 원 남았지만 돈이 오히려 생겼다. 네. 한 2천만 원 돈이 생겼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또 이 집을 네.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얼굴을 뵈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 보이신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돌아가는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연락이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연락이 오면 오기 전에는 왜 전화 왔지? 걱정되죠. 왜 전화 왔지? 네. 막상 하면 별일은 아닌데 근데 전화는 오는데 제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콘센트가 잘 안 돼요 뭐 이런 거 간단한 건데 그건 어차피 저희가 안 하고 요즘에 이렇게 당근이나 순고 이런 데서 해갖고 가까운데 해달라면 해주시더라고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고 얼마에 맞아요. 가능하냐고 해서 항상 임대업을 하다 보면 월세 세입자분들이 연락을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무섭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연락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가끔 네. 월세 늘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까먹어서요. 이런 연락 줄 때도 괜히 내가 긴장했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전화 오면은 매번 별일은 아니었는데 긴장은 돼요. 네, 저도 항상 그래요. 저도 전화 드릴 때 항상 부담스럽고 반대로 그분들도 저한테 부담스러울 텐데 왜 연락이 올까를 생각해보면 본인이 의사 결정을 동의를 받아야 될 때라는 생각 그리고 까먹은 부분 때문이 아니었나. 그것도 그 나중에 너 이거 고장난 건 네 책임이야 이럴까봐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까봐 그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왜 전화했을까 생각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안 되는 거 왜 말 안 했어? 이럴까봐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선생님은 세채에서 215만 원의 월세 순수입은 70만 원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의 네 번째 물건 한번 같이 보고 네. 이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보니까 너무나도 깔끔한 집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세입자신데 여기 말해도 되나 이거 이게 전세 여러 개 하신 분이 이름이 뜨더라고요. 전세를 여러 개 했다. 세입자가 아니면 채무자? 채무자가 빌라 왕. 그런 식인 거죠. 검색하는 물건에 그 사람 네. 이름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 그분도 여기 보증금을 다 못 받으셨는데 허그해서 다 하는 거니까 상관없이 나갔는데 마음고생은 하셨다. 전화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아, 세입자분? 네, 번호 물어보려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알려주고 나갔대요. 보증공사에서. 네. 근데 김땡땡 그 채무자는 번호를 다 바꾼대요. 그래서 보증공사에서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빌라 물건은 번호를 다 모른대요. 도시보증공사가 다 파악은 했는데, 해놓는데 네. 그 사이에 채무자가 다 바꿔놓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그 보증공사가 받은 번호도 채무자하고 공유를 한대요.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건 저도.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왜 니네 번호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러냐. 그렇죠.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 바꿔놓는다 하더라고요. 보증공사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낼 권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치. 아직까지는 그죠. 채무자 네. 거다 보니까 걔네도 법적인 부분 그쵸. 때문에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네,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도- 유난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 바꿔놔서 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면서 이 번호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아예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세입자랑도 통화는 하셨던 건데 집은 빈집이었다. 그쵸. 네. 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네, 물건이었다고 물건.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면 여기 집이 빈 지가 한 얼마나 된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안 됐는데 그래도 짧게 빈 편이네. 거의 1년 정도 빈 집이긴 한데 집 컨디션은 그래도 빌라 왕으로 의심되는 전 채무자께서 수리는 한번 어느 정도 손은 대고 전세 세입자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전세 세입자 받을 때 그때 보증보험 딱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선으로 해서 세입자를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연식이 언제죠, 선생님? 2001년? 2002년? 2000년 초반인데 네. 그러면 저 싱크대도 새로 한 것 같고 등도 너무나도 화려한 등이 또 LED 등이 달려 있는 거 깨끗해서. 보니까 그것도 한 것 같고 문짝하고 몰딩하고도 다 한 것 같아요. 보일러도. 보일러도 있고 저 발코니 있는데 타일도 한 것 같고 아. 그 타일 하면서 현관 타일도 했을 거예요. 이게 몰딩만 하더라도 통일감 있이 깔끔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네. 문짝도 다 바꿨을 거고 그러면 못해도 500 이상은 들죠. 그리고 싱크대도 한 200만 원 썼을 거고 등이랑 이 도배장판도 깨끗하니까 요거 했을 때 못 써도 한 1000만 원 이상. 그랬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작게 잡아서 1000만 원 정도지 1000만 원 이상 쓴 집을 거저 낙찰 받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은 보증공사에서 알려준 번호가 맞지 않아서 말씀하시더라고 그쪽에서도 네. 열쇠 아저씨 불러서 그거는 그냥 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따고 들어가는 거 그게 말이 돼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니네 왜 이거 관리를 안 하냐. 그렇죠. 나는 이거 내가 잔금도 다 냈는데 번호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그랬더니 그렇죠. 따고 들어가면서 동영상을 찍어라. 혹시나 자기네들도 불안하니까 알았다. 그렇죠. 걔네도 그냥 책임을 못 지니까. 들어왔는데 아무 짐도 없고 깨끗하고 가스가 잠겨 있어서 없을 줄은 알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짐 하나 없이 먼지만 좀 쌓여있고 깔끔하게 무혈 입성하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할 게 하나도 없긴 한데 작은 방의 장판 같은 경우에는 쭈글쭈글한 게 혹시라도 비어있을 때 물이 좀 들어왔는지 저쪽 베란다 쪽에서 네,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는 거 보니까 그 물이 들어온 게 거기 쌓여 있다 보니까 스멀스멀 좀 넘어와서 물이 젖어가지고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만 그래서
그래서 장판은 제가 못하니까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거실도 너무 멀쩡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장판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저거는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맞아요. 들긴 하는데 근처에 음. 도배 장판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들을 알고 있긴 네. 한데 한번 나오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만약에 하면은 네. 저는 못 봤는데 여기가 신발장이 없어요. 바깥에 장이 하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임장 왔을 때 장이 왜 있는지 몰랐는데 그게 신발장이더라고요. 아. 층마다 그 장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거는 1, 2호가 돼 있는 건물이 아니고 네, 1호만 있다 보니까 앞에를 공용 면적 복도 있는 네. 데를 짐을 좀 놓는다고 다들, 하더라도 네. 민원 사항이 생길 것 같진 않은 집이라고 생각은 좀 들고 선생님이 또 탑층이다 보니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적거릴 일도 없는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신발장이 없어서 처음에 순간 이 신발장이 여기 뜯어갔으면 안 났을 텐데 봤더니 밖에 거를 신발장을 쓰시나 봐요. 다. 뭐 보통 밖에다 못 놓는 경우는 저 턱 있는 데다가 어떻게든 신발장을 해놓긴 해야 되는데 신발장은 꼭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신발장 근데 굳이 저거를 그 창고처럼 쓰시고 만약에 그리고 허리 라인까지 오는 네, 기성품으로. 얕은 거 기성품 그거를 원하면 얘기하면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신발장 여부에 대해서는 오자마자 세입자께서 알아챌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네가 계약할 때 얘기 안 했으니까 절대 안 해줘 그거는 이런 아니고. 얘기라기보다 네. 당연히 맞춰서 해준다.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사주거나 아니면 네가 고르면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맞아요. 작가님. 맞춰가는 게 현명한 결정이 아닌가. 이번에 여기 지금 4번째 도어락 할 때 2번째 집에서 도어락을 자기가 이거를 바꾸고 싶다 약간 건드거려서 그래서 자기가 바꾸면서 이거를 보관해야 되는데 버려도 되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바꾸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전화가 왔을 때 살짝 조금 불편했어요. 막. 고민스럽죠, 우리는.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약간 마음이 불편해갖고 바꿔주시면 고맙죠 하고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마음이 제가 착한 사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약간 마음이 조금 불편해갖고 이거 하면서 이 사장님한테 2개 같이 해달라고 해서 조금 싸게 해달라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요. 굳이 막 바꿔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해드렸어요. 그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도어락 바꾸는 게 한 10만 원, 20만 원 그 사이면은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라기보다 불편하면 그 정도 범위에선 내가 인심을 쓰는 게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저도 되게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세입자가 화장실에 올수리 좀 해줘요 뭐 이런 거를 부탁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도 쓰면서 불편한 건데 그게 1, 20만 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걸로 고민하는 게 또 내가 너무 인색한 건 아닐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월세를 내고 샀는데 주인이 해줬으면 했겠죠 마음은.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심각한 하자는 아닌데 약간 틈이 하니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끊고 나니까 해주시면 고맙죠 하고 끊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그건 좀 깨끗한 집이어서 뭐 도어락이 잘 안 된다고 본인이 바꾸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어쩌면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했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도 한번 애매하게 대답했다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고장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제가 해드린다고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저는 참고로 세입자를 얼굴을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명도할 때. 내 집 다. 그것도 복이에요. 2번째 할 때 작가님한테 한번 전화 드려갖고 작가님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분 명도비 달라고 이렇게 이사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100만 원 드리긴 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짐을 싹 다 치우신 거예요. 짐이 엄청 많았는데 그런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저는 그럼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제 돈이 거의 안 들어가게끔 세팅하려는 한 이유가 투자금이 많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꺼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수입이 생기게끔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도 있고 물론 아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기는 아니지만 가족이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 그렇죠. 생활하는데 너 이거 돼서 뭐 대출이자 나가고 생활비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가져오는 돈은 적은데 대출도 많이 받고 했지만 내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허름한 거 이렇게 꾸질꾸질한 걸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 집은 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우리는 허름한 집들, 반지하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생긴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진짜 실속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요. 이게 더 부자라는 선이 있다면 거기에 더 가까운 그리고 선생님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네. 수 있는데 그걸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면서 집을 늘려간다면 그건 또 언젠간 또 멈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남편이 불편해할까 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빚에 대한 이미지,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내는 빚은 수입을 불러오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낸 굳이 구분을 하자면 좋은 빚에 가까워서 괜찮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적립을 한다고 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를 해주는 게 또 아니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족들의 걱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1년 반 정도에서 내채 받은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선생님은 한 채 한 채씩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임대가 되면은 또 거기 보증금 받은 걸로 맞아요. 하고 그게 가장 이상적으로 온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선생님 방향에 맞춰서 너무나도 현명하게 잘 움직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투자금이 적은데 무리하게 다음 물건을 또 생각 안 그러니까. 하고 여기서 돈을 다 써버리면 그것만큼 더 답답한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 저는 이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지금 물건에서 이제 또 세입자가 들어오면 월세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만큼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걸 하고 내가 다음 거 한 10번째 20번째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거 한 다음에 보증금 얼마 받고 하면 또 다음 물건을 할 수 그죠. 있겠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희망이 아니었나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오면서 책을 쓰면서 그 비유를 넣었던 게 운전을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밤에 운전을 할 때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우리는 예를 들어 간다고 생각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에 어떻게 가야지를 생각한다기보다 눈앞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그 한 50m 선 그 앞만 보고 이정표 보면서 대전 갔다 대구를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산에 도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한꺼번에 어떤 도로를 타고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서 빠져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비가 당장 다음 꺾는 지점을 알려주고 신호에서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한 50m 한 1km 반경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한 3, 4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도 비슷한 것 같아요. 40채를 10년 전에 1번 물건을 하면서 내가 10년 후에 한 40채에서 그 중간에 퇴사를 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야. 대단하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 걸 보니까 대단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뿐인 것 같아. 약간 그 느낌이죠. 운전 처음 한 사람이 초보 운전자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는 거는 엄두 내기 되게 힘든 걸 수도 그쵸. 있는데 네. 초보 운전자 데리고서 서울에서 부산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운전 못하는 동승자들이 야, 너 대단하다. 안전하게 왔어. 라고 하는 모습하고 어쩌면 비슷하다는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되게 그래도 잘 하셨다라고 보는 거는 단순히 선생님이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그 부분 그리고 내가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많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조금 더 먼저 갔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도 생기는 것 같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선생님이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 선생님 상황에 맞게.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감사하죠. 저도 하면서 고민 이게 맞는 건가? 막 순간 저는 작가님이 대단하다는 게 결과물도 대단하지만 그 오는 과정에서 작가님은 누구랑 얘기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가끔 막히면 작가님은 가끔 카톡을 한번 남겨놓긴 하잖아요. 근데 그 남기면서도 기분이 마음 편한 거예요. 답을 안 주셔도 뭐 이렇게 정리가 또 되는 거죠.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게 답을 안 주더라도 어차피 답은 내가 찾아야 되긴 하는데 답은 내가 찾긴 할 텐데 이렇게 물어봤는 데가 숨구멍이 있다는 데가 저는 되게 위안이 많이 되는데 작가님은 누구랑 얘기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과물도 대단한데 작가님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견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실 때.
아까 선생님 말 속에서 어쩌면 실마리와 정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한테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 안 된 거를 즉각적으로 아마 물어보신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선생님도 저도. 고민하다가 맞아. 아 이게 답이 안 나오네 했을 때 의견을 구하려고 하셨을 거라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한 1년 맞아요. 반 정도 됐는데 선생님이 물어본 거를 많이 하신 것처럼 했지만 거의 혼자서 저는 다 하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중요한 부분에서 아니 뭐 대출이나 뭐 금액이나 법무비나 그런 거에서 처음에 의견을 좀 구했던 것 뿐인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는 거의 다 저는 혼자 하셨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때 물어볼 때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카톡 쓸 때도 지웠다가 잠깐만 이게 이 말을 내가 물어보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할 때는 저희 아버지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10개, 20개가 되면 이제 10억, 20억이 되면 아 이런 거를 또 아버지한테 그만하라고 하실 게 분명한 건데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글을 쓰면서 해소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엔트로피라는 거는 무질서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글을 쓸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무질서한 거를 내가 한번 글을 써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무질서를 질서화 시킬 수 있는 게 저는 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정답이 이거야 이게 아니야는 선생님이 잘 알겠지만 세상 사는데 그걸 경매하는 데 있어서 요거 문을 따는데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딱 정답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맞아. 그런 거는 뭐 안 3번 가르쳤으니까. 정답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아 내가 했을 때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감인 것 같고 불편한 게 덜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거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해줄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고 내가 하는 게 정답이구나를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내 스스로를 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 스스로를 또 오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도 그쵸. 드는데 그 경각심이 항상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 자체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제 주변에는 그래도 경매를 선생님처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할 수 있는 것 같고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채수에 있어서는 저보다 적게 하시긴 했지만 그 상황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 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의견을 당연히 저 장판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드를 붙이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 왜냐면 내가 요 집을 진짜 최고의 가격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시세보다 5만 원 적게 잡고 저거 50만 원 돈 들여서 할 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것도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노력을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얘기도 맞아. 내 얘기만 맞는 게 아니야를 자꾸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상태가 경매를 하는데 집을 늘려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 교육생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는 환경을 열어놨잖아요. 수업을 운영을 하면서 저는 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직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대형 학원에 비해서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죠. 불리한 점도 되게 많이 있을 건데 유리한 점은 메리트가 정확히 있어요. 메리트도 있어요. 뭐 제 나름대로도 네. 노력을 해서 아 이거는 큰 학원은 할 수 없는 부분이야를 장점을 부각하려고 노력한 게 분명히 이런 개별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큰 학원은 분명히 못하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되게 얻은 것과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받은 물건이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 물건이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위치가 좋고 나쁘고 집이 컨디션이 괜찮고 나중에 개발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떠나서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내 교육생분들이에요. 선생님이고요. 저는 그 물건이 안 보였어요. 작가님 물건이.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작가님 물건을 못 찾았어요. 저는. 아 그거는 뭐 저도 못 찾은 거여서 교육생분이 입찰 한다고 얘기했다가 아 네. 본인은 포기한다고 하셔서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뭐 우연찮게 최저가 2만 원 써가지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받긴 했거든요. 최근에 받은 것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제가 낙찰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교육생분들이 안 한다는 거, 아 그럼 내가 해야겠다. 나 할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작가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작가님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작가님 무슨 생각을 할까? 작가님 무슨 책을 읽을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그러니까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저는. 작가님은 평상시 생활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저는. 네. 책 얘기하신 것도 있어요. 저희 마지막 수업 때 책 얘기한 거랑 뭔 책을 혹시 얘기했어요, 제가? 니체? 니체랑 니체 책뿐 아니라 이렇게 우주 이렇게 별자리 모양 같은 거 보여주면서 네. 어차피 불안해하지 말고 어차피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덜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네. 작가님이. 저게 무슨 말이지? 정말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종교 같은 얘기도 아니고 막 이래갖고 제가 중간에 작가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작가님 책 뭐 읽으시냐고. 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안 하던 일기를 써요. 작가님. 일기는 나는 오늘도 썼어요. 아니, 저는 글 같은 걸 안 쓰는데 평상시 쓸 일도 없고 책도 거의 안 읽어요, 작가님. 평상시에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기 바빠 죽겠고 하니까. 아 그렇죠. 쉽지 않죠. 귀찮아 했던 것 같아요. 아, 책을 좀 봐야겠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작가님한테도 카톡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뭐 물어볼 때도 요즘에 제가 조금 바뀐 게 책을 좀 읽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고3인데 제가 가끔 책을 읽고 앉아 있잖아요. 지는 공부해야 되는데 지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책 읽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엄마 책 읽어? 막 이러고. 그런 게 조금 저는 생활에서 좀 달라진 게 경매 내치하면서 물론 월세 받고 정말 달라진 게 있긴 한데 제가 요즘에 책을 좀 보더라고요. 약간 그게 책을 좀 보셔가지고 말투도 좀 달라지고 아니요. 약간 박식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저는 말할 때 언어가 자꾸 어휘가 딸려서 저급한 언어를 쓸 때가 있어요. 약간. 아니 근데 그 말도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저급한 언어를 아니 가벼운 가벼운 맞아.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 이해시키기 쉬운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괜히 아까 괜히 좀 주제 넘게 뭐 엔트로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마침 내가 오늘 그 적었던 부분이어서 기억이 나는 것뿐인 거지 그게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언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책 쓰면서 생각했던 게 글을 쓴 거를 한 꼭지가 완성이 되면 와이프한테 한 번씩 확인을 맡아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냐, 연결은 잘 되냐. 그래도 와이프가 괜찮다라고 잘 읽어줘 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게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되니까.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어려운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거를 네이버 찾아가면서 잘 써놨더니 와이프가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티나는구나. 근데 무슨 얘기냐 했는데 저도 설명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빼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노력하는 게 쉽게 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볍다라고 단어를 썼는데 그 가벼운 단어도 쉽다에는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거만큼 좋은 단어가 있을까? 선생님 아드님하고 얘기할 때 그거만큼 괜찮은 단어가 있을까?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의 레벨은 굉장히 높지만 맞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진짜 같아요. 그렇고 이 영상 보시는 분이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작가님. 그죠? 그건 많겠죠. 그죠? 근데 한 번만 본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건 맞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물어보셔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궁금해요. 저는 선생님 만날 때 수업 1년 반 전에 할 때랑 지금이랑 생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그때 했던 생각하고 지금 하는 생각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방향은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곳에 힘을 쓰려는 노력은 그때도 그랬던 것 같고 경매 시작할 때 또 어느 정도의 마음이 그 상태가 있었던 거 1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 책을 쓴다는 건 최근에 왜 책을 쓰게 된 거냐면 항상 그런 생각으로 좀 살아가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삶이. 저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저도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걸 어떻게 지나오면서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불안함이 있을 때 선생님 그때 수업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고 저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줄을 길게 서 있었는데 저도 기다렸어요, 작가님. 아유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팍 주는 거야.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긴 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기다렸는데. 그럼 막 또 약간 자만하게 되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불안감과 두려움은 그건 것 같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계속 이래서 점점 0으로 수렴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마케팅을 더해서 수업 인원을 늘려야지.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항상 외부의 신호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이 상황이 말하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의도가 있다? 그렇지. 내 안에선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줄었어? 하면은 나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는데 저는 뭐 종교는 없어요. 그런 절대자가 있으면 과거는 괜히 잘 되게 한 건 아닐 수 있을 거고 지금은 괜히 인원이 줄게 만든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줄면은 저한테 생기는 건 뭐냐면 시간이 늘어나요. 그럼 그 시간에 내가 밀어놨던 거를 할 시간을 오히려 주는 거 아닌가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시기는 아닐까? 계속 수업이 잘 되면 계속 줄을 6개월씩 서 있으면 나는 책을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생분들 계속 꾸준히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일을 해야 될 건데 그럼 나도 여유가 없어질 건데 너 지금은 책을 써봐 라고 말을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래도 중간중간 저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 하루 종일 집중하지는 못하긴 하는데 오전 시간 안에서는 책 쓰는 시간을 조금 더 전보다 할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진도가 나갔어요. 글이 되게 좋고 나중에 또 책으로 나오면은 되게 좋겠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좋을 건데 그냥 지금 상황에 균형이 맞아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안의 고민을 기회로 삼으려는 생각을 자꾸 하려는 것 같아요. 작가님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야 그쪽으로 이렇게. 당연하죠. 얼마나 막 불안해요. 저도. 작가님 저는 한 직장생활 지금 있는 데가 한 14년? 그전에는 7년? 와 진짜 오래 했네요. 그전에는 졸업하고는 자리 잡기가 힘들더라고. 임시직, 계약직 잘 안 돼갖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오래 해서. 오래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 말한 대로 제가 아팠어요. 조금 수업 받기 전에 조금.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프니까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그래서 저도 수업을 좀 들어야겠다. 뭐 이런 다른 수입이 있어야 그런 거죠. 저도. 그러니까 작가님 지금 일이 줄어갖고 책을 써야겠다. 갑자기 저도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기웃기웃은 했어요. 부동산 이쪽에 제가 한 주 6일을 일을 하거든요. 저희는 5일제가 아니라서 평일에 시간이 안 되니까 법원 가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뭐 핑계라면 핑계인데 약간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만 하고 월급 받고 이게 저는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게 편하죠. 근데 단순하고 생각 안 해도 되고 고민 안 해도 되고 근데 아프니까 갑자기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서러웠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울기도 하고 왜 몸이 아픈 거야? 난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전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돈 관련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업체도 아닌데 돈 버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막 더 벌어주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병원 원장님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어요. 저만 말고 저만 받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에 매출 얼마를 하면 얼마를 애들한테 쏜다 이게 있어요. 그럼 난 무조건 그거 하고 가는 거지. 서로 좋은 일이 될 수 그쵸. 있겠네요. 애들도 좋고 작가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불안할 때 다른 시그널이다. 제가 몸이 아팠던 게 그 시그널이었나?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계속 건강했으면 그거를 못 느끼고 저도 선생님하고 만날 수 없었던 그렇죠.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아픈 덕분에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감사하게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도 기존 일을 하면서 살짝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방향을 조금 선회하고 다른 곳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좋은 일 때문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가 봐요. 근데 다 어쩌면 굉장히 고민하고 불편했고 아까 버스에 타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네, 엄청. 그거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은 집 한 3채 이상씩 있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집 홀로 앉아서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인가 페인트 칠하면서 우울해지고 하는 그 기분들은 다 한 번씩 느꼈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결국 이 투자를 시작한 건 분명히 회사 월급이 안 나온 굉장히 저한테는 끔찍한 일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도 오히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더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커져서 저도 회사를 그만둔 것 같고 그만둘 때 아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기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도 크고 생활비는 더 분명히 늘어날 당연하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한테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를 회사를 그만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투자 안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항상 부동산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대출 규제도 열렸다가 막혔다가 할 때도 안 좋은 일 있을 때 오히려 나는 기회를 봤을 때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됐으니까 거기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도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항상 차분하게 앉아서 한번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피부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를 안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 안에 깊숙한 곳에 오히려? 다른 이면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 저는 쉽지 않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안 되니까 울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울면은 마음이 좀 해소가 되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 오늘 또 글을 쓰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정확히 반지하 하면서 배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반지하는 굉장히 편향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 편향적이라는 거는 지하를 부각시킨 단어. 그치 지하를. 근데 반지 하만 있는 게 아니고 반지 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 탑층에는 없을까? 탑층에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감들이 분명히, 혐오감이라고 선생님 물건에 말해서 좀 죄송스럽긴 아니야. 한데 그 선입관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옥상 그리고 오늘 저는 뭐 이게 익숙하긴 한데 선생님 뒷모습 찍으면서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계단이. 가도 끝이 맞아. 없어요. 맞아요. 다 왔어요? 한 칸 더 남았어요. 맞아요. 한층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하향 평가하는 사람들은 야 탑층에 누가 살아? 그런 얘기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탑층에 혹시 제가 층수는 안 여쭤봤는데 앞전에 세 채는 탑층에 없었어요? 있었죠. 당연한 거죠. 두 번째도 탑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반지 아니면 탑층이거든요. 2, 3층 될 가능성이 또 별로 없기 때문에 4층, 탑층 아니고 5층 있는데 하나는 4층. 5층, 4층. 그럼 우리한테 로얄층이야. 5층 중에 4층이면.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덜할 수 있었던 게 반지하 하던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4층은 반지하에 비해서는 고급 빌라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있다 보니까 그런 선입관이 좀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반지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반지하에 대한 지하에 관련된 이미지를 크게 보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맞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분명히 있던 거를 제 안에서 되게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 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항상. 분명히 선생님 살고 있는 송도 아파트는 좋은 깨끗한 신도시니까 공원도 너무 잘 돼 있고 맞아요. 호수도 막 터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도 되게 가도 끝이 잘 없어, 해놨잖아요. 공원이. 센트럴 파크도 그렇고 너무 살기 좋은 동네인데 그 송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점을 크게 부각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거 있어요. 불편한 게 분명히 있겠지. 근데 좋은 거를 크게 보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반지하에 정확히 배운 게 그거더라고요. 모든 대상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쪽을 많이 봐. 크게 보거나 이건 무시해도 돼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투자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면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그렇고 안 보는 면을 보려고요. 그렇지. 응. 안 보는 면은 찾아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이거는 한 2천만 쓴 거야를 맞아. 만드는 거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 마음이 맞아. 장판 저 30만 원 쓰자. 2천만 써놨는데 뭐 2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굳은 거니까. 완전 2등하고 한 400 차이 나니까 저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노력을 해 나가는 게 어쩌면 남들이 봤을 때 썩은 집이라고 하는 빌라를 모아가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점이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마음 관리라는 작가님 타이틀 있잖아요. 그거를 새삼 느껴. 마음 관리. 진짜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느낄 것 같아요. 부동산 관리, 돈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 마음 그건 관리에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말씀하신 돈, 부동산, 부와 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자랑하듯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자랑이긴 한데 월세가 한 번도 안 밀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자랑이다 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분들이 나한테 이거 안 밀리고 나 속상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밀리면은 아이 아빠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니까 일을 크게 벌이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싫다기보단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월세도 안 들어오고 이자 나가고 그랬으면은 저도 못 버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이 여기 500만 원 들었어, 1000만 원 들어서 나 위안 삼듯이 저도 그분들이 안 밀리고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자랑이라
수도 있는데 감사한 마음에. 사람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뭐 자랑을 저렇게 하고 있어 아니, 그거는 라고 혹시 오해는 할지 모르겠어도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난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이 자리는 선생님이 오히려 나는 자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작은 것도 저는 크게 만드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설물 설어갔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인터뷰라는 거 하는 것도 처음이고 처음이에요. 인터뷰라고 하기 초라하긴 한데 제 안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 저는 작가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오랜 시간 얘기한다는 게 기운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서 작가님하고 2025년도엔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꼭 하긴 했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한번 꼭 뵙고 싶다 이 생각을 제가 꼭 했어요. 선생님 뵈가지고 기운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감사하죠. 선생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과 에너지, 기운들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한쪽으로 뺏기거라보다 배가 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고 저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감사하죠. 작가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게 아까 작가님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얼굴 딱 보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1년 반 전에 봤는데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어제 본 것처럼 또 대해 주셔가지고 왜냐면 저는 영상을 매일 보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거의 뭐 2천만 원 쏜 집이니까 뭐 수리할 건 없는데 작은 방에 장판을 할까? 근데 저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그죠? 해보니까 저도 얘기하다가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계속 얘기 나오면 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작가님 그럼 순서를 정하면 청소를 먼저 다 한 다음에 저거를 부를까요? 장판을? 원래 일반적인 순서는 청소가 마지막이긴 한데 여기는 수리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청소해보고 나면 그 사람들 또 기술이 좋으니까 닦았는데 생각보다 또 괜찮아진 보이는데 괜찮다라고 하면 또 생각이 보통 달라지더라고. 그럼 여기는 할 게 없으니까 청소를 1번으로 하고 아까 후드랑 쿡탑 같은 것도 청소하면 또 깨끗해 보이면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때 보고 바꾸던가 아니면 그냥 두던가를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것도 띵동이 저게 걸려있는데 안 되는 거는 저 건전지인 거예요? 아니면 전기예요? 전기예요. 전기? 네, 그럼 고장인 것 같은데요. 15만 원 돈 정도 할 건데 저거는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동이 안 되면.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고장낸 게 아니야 이 차원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판을 만약에 한다? 한 뭐 넉넉히 30에 저것도 넉넉히 띵동도 한 20만 원 아래 잡으면 50에 부대 비용이 항상 나오니까 청소랑 뭐 다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벽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게 뭘로 닦길래나? 그러니까 청소해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부엌 옆에만 지저분한 거잖아요. 저기랑 안방에 조금 벽지가 조금 오염됐어요. 누워 자는 머릿맛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어차피 냉장고 놓는 자리고 가려지고 하니까 세입자가 또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것만 해주면 계약할게 그러면 그때 해주는 거야. 뭐 그렇게 불편한 일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진짜 나갈까? 막 이 생각을 했었어요. 월세 이렇게 부동산에 이 집 그 전에 1번, 2번, 3번 다 할 때도 뭐 이거 나간다고 생각하고 받긴 받았는데 항상 또 의심이 들죠. 내놓고 나면은 또 트집 잡으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럼요. 부동산에서 나갈까 했는데 감사히 다 나갔긴 했는데 근데 그 의심은 항상 들어요. 저 지금 명도하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만나 보셨어요? 네, 어제 만나고 왔는데 평수가 그래도 큰 편이란 말이에요. 요거보다 좀 더 클 거예요. 서울에 뭐 좋은 동네는 아니긴 한데 반지하고 1030도 안 나간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서울에? 거기 점유자가 점유자가? 재계약을 할 거예요. 그분하고? 자기 가실 데가 없으니까 자꾸 30만 원을 유도하셔가지고 뭐 오면서 잠깐 통화하긴 했는데 50만 원 선에 합의는 할 것 같아요. 6개월 계시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도 많이 이렇게 양보한 거네요. 50만 원. 서울에 옛날에는 제가 안 그랬어요. 그게 다 교육생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저도. 왜냐면 난 타산이 안 맞으면 전에는 그럼 집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배려해야지. 그래도 불편한 상황이니까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에 당연히 없지는 않겠지만 더 큰 마음은 뭐냐면 그래 나도 좋고 요 사람도 좋은 거가 잠깐 계시는 건데 넉넉히 한 1년 정도는 뭐 50만 원에 계시게 할 생각이긴 한데 그 깊숙한 곳에는 강제 집행하는 거보다 인심 쓰는 게 낫잖아.
그래도 이자보다는 더 주시는 게 어디야? 그리고 항상 조건은 우리 항상 인도명령 판결문은 받아 놓잖아요. 그럼 하루라도 밀리면 강제집행은 바로 하겠다. 약간 으름장은 놔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제가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 왜 했냐면 저도 그 집을 보면서 안에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저도 모르는 동네다 보니까 반지하가 좀 깊어요. 그래서 해도 잘 안 들어오긴 하더라고. 이게 또 과연 나갈까? 라는 생각이 내 생각에 못 받아도 7, 80은 나 생각에 받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은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건 정확히 그건 것 같아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경험 그리고 집이 전보다는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뭐 한두 달 월세 빨리 받는 게 전보다는 그 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경매할 때는. 근데 나도 이 가격에 무조건 나갈 거야? 그런 거는 지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5층이니까 남편이 한번 왔어요. 여기 문 따기 전에. 5층이었어요? 호스는 401호인데 층수는 5층이에요. 밑에 필로티가 돼 있으니까. 그럼 2층이 101호구나. 1호에 2층이 101호예요. 계단 올라오는데 약간 허걱거리는 거예요. 나는 내 물건이니까 내가 그렇죠. 얘가 이제 좋으니까 이 정도는 올라오시지 않아? 6층도 올라가던데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물론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죠. 6층은 그런 데는. 6층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는 낙찰 받으신 분. 그것도 나갔어요. 그거는 그리고 또 시골에 있는데도 나갔어요. 이런 도심 쪽이 아니고. 허걱거리고 올라오니까 빈정이 상한 거예요. 저는 별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조급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나도 안 나가면 나중에 좀 이거 늦게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서 근데 허걱거리고 올라오니까 그게 빈정이 상한 거죠. 저는. 왜 허걱거리고 올라오냐? 많이 높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높다고 팩트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약간 맞아. 금기 단어거든요. 맞아. 혹시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숨 조절 잘했거든요. 아마 나는 그런 숨소리는 안 냈을 거야. 소리는 안 나는데 제가 올라오면서도 한층 더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알죠. 나도 높은 거 알아. 너 티내지 마. 이거 잘 알아요. 근데 내가 티내는 게 나도 이런 층이 있고 집주인의 마음을 당연히 아니까 조심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배짱을 부려서 최고가의 월세를 받겠다라는 아니죠,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왜 최고가의 월세는 어차피 더 수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수익률 그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이 올라올 때 선생님 이미 4번째 월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 말뿐만 아니고 선생님 경험 안에서 충분히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이제 5호점에 입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가님 감사. 이 영상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그 기운 그럼요. 받고 싶어서 진짜. 이게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인천 부평구의 부평동 지상층 빌라 엘리베이터 없는 탑층 4층인 줄 알았는데 올라와 보니까 5층 필로티 주차장을 갖고 있는 20년 이상 된 낡은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8,300. 8,300 네. 낙찰 받은 거고 네.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 거주하는 집도 있고 맞아요. 다른 투자하는 집도 있고 조그만 집도 뭐 한 채가 더 있는 걸로 네, 제가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네. 선생님은 누구보다 집이 많은 다주택자 맞아요. 게다가 다중채무자인데 혹시 대출은 잘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대출은 7,400 나왔어요. 7,400 네. 대출 받은 거면 낙찰가의 거의 90% 나온 거네? 혹시 그때 금리랑은 좀 어땠어요? 4.8. 한 달 이자는 아직 안 냈고 계산한 게 한 얼마 정도? 처음부터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는 걸로 원리금 균등으로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지난 사례에서 뼈에 새길 만큼 정확히 배운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내는데 한 얼마 정도 빠지는 거예요? 35만 원? 35만 원 네. 빠지면 그래도 30만 원은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나름 역세권이고 저희 오다 보니까 그 아파트 동네 바로 옆쪽이더라고요. 맞아. 네. 저기 아파트 동네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쪽에 집 낙찰받은 게 또 있어요.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더 잘 알겠지만 인천에서는 임대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동네가 이 부평이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디서 시작을 좀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 많다. 그리고 부동산도
투자에 대해서 기웃기웃하셨다라고 했고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선생님 부모님 집도 이렇게 좀 작은 빌라로 맞아요. 이렇게 마련을 선생님이 형편이 녹록진 않지만 무리를 해서 마련해준 경험도 있다라는 게 또 기억이 나 있긴 하네요. 기억력 좋으시다. 근데 선생님은 왜 이 빌라 월세 투자를 또 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선생님은 시작은 좀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원래는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가족 관계, 돈 관계로 얽히는 네. 바람에 강제로 인천으로 이사를 온 거죠. 쫓기듯이. 아, 저는 네. 그때 어릴 때니까 잘 몰랐고 아주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아, 아주 어릴 때 40년 전. 그쵸. 그렇게 이사 오고 나니까 이 낯선 곳에 인천에 처음 이사 왔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집, 되게 형편없는 집에 살았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적에. 네. 그래서 나는 나중에 크면 좀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싶다. 아니, 좀 따뜻한 데서 살고 아. 싶다. 춥지 않은 집에서. 그래서 제가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쩌면 결핍이 좀 있었다는 그쵸. 생각이 좀 그런 드네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가 원래 그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인이 돼서 이제 네. 일도 하시게 된 네. 거고 결혼도 하시게 된 건데 그러다가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언제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부모님 집하고 그런 것도 그건 일반 매매로 좀 그쵸.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이 벌써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 아. 빌라를. 그건 엄마가 산 거긴 한데 제 돈으로 산 거죠. 엄마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또 월급 들어온 거 있지 오늘 그거 계약금 걸자 해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건 처음엔 저는 살 집을 알아보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집을 사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야, 그 빌라를 인천. 인천에 그때가 인천 빌라가 2천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안 올랐어요. 거기는 되게 조그만 빌라여갖고. 네네. 근데 대신에 이거보다 작은 거네. 그죠, 방이 2개니까 그거는. 근데 그 집이 애증인 게 그 집을 뭐 저희 가족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힘드니까. 저희 언니가 둘이 있는데 둘 다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을 결국엔 지금 엄마가 사용 중이긴 한데 네. 정확하게 2,200인데 제 월급이 그때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를 계약금을 걸고 그게 한 20년 전 그쵸. 정도 됐겠어요. 거의 그 정도 됐죠. 근데 그 대출을 제가 다 갚아서 그때 대출을 한 1,200을 꼈거든요. 나머지는 엄마가 있는 돈하고 뭐 제 돈하고 네. 이렇게 합쳐갖고 나머지하고 그 1,200만 원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걸 못 모르고 갚은 거예요. 매달 그래도- 얼마씩. 근데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몰랐죠, 저는. 빚은 무조건 갚는 거. 그래갖고 제가 지금 말한 아가씨 때 산 그 집하고 결혼해서 애기 아빠랑 사는 집하고 대출을 무조건 갚고 살았어요. 그 집도 허름한 집이야. 애기 아빠랑 처음에 산 집도. 아, 신혼집도. 그것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팔지 못하는 거죠. 형편없는 집이니까 다들 팔지를 못하고 갖고 있는 건데 대신에 애증관계라는 게 그 첫 번째 집은 부모님이나 저희 언니들이 형편이 안 좋을 때 거주를 할 수 있었어요. 활용을 잘 한 거네요. 그때는 특히 그 몫을 한 거네. 근데 신경질이 났어요. 왜냐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돈을 다 지불하고 하는데 거기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집도 애기 아빠랑 이제 결혼하면서 산 집도 대출을 다 갚은 거죠. 갚느라고 저는 허리 휘는 줄 알았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집도. 그 집은 결혼하시고 산 같이, 거니까 그거를 남편분과 하고 같이 또 했는데 갚아서. 근데 네. 그때까지는 저 개념이 없었던 거죠. 부동산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근데 대출- 아까 인천의 강남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신도시에. 그쵸. 예. 그거는 제가 약간 우울증이 생겼어요. 저는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도. 어린이집 이런 거 행사는 토요일 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데를 안 갔어요. 병원 근무가 보통 6일째니까 토요일이 제일 바빠요. 병원들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쉴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혼한 가정인 줄 알았대요. 아빠도 오고 할머니도 오는데 엄마는 한 번도 안 오니까 어린이집에. 특이한 게 생각할 네. 수 있겠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을 하는 거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는 게 좋아요. 일을 하는 거. 근데 몸이 아까도 말했듯이 몸이 아프니까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이 우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책 같은 것도 보고 경제책, 소설책 보다가 경매책도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도서관 집 앞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갖고 네. 그게 2014년 뭐 이때일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이 넘었네요. 네, 그때 책을 이렇게 조금 봤어요. 뭐 부자들은 어떻길래 부자냐. 그리고 제가 근무한 그럼 책을 접근한 거는 저랑 되게 비슷한 시기네요. 저도 원래 책을 하나도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요? 의외다, 작가님. 예, 저는 저도 그럴 놀래요. 수 있어도. 저도 원래 책 하나도 안 봤는데 왜요? 그때 회사에서 부딪힘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전 또 사람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많이 자문을 구했는데 그때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답을 모르는구나. 방법이 나랑 똑같구나를 느끼고 나서 책으로 그때 눈을 돌렸던 게 회사 그때 월급 안 나왔을 때가 2011년, 12년 그때였으니까 뭐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책에는 좀 답이 있지 않을까를 구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리고 도서관에 그거요. 갔어요. 나는 맞아. 물어볼 데가 없어서 결국에 책에 맞아.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들의 책을 그때부터 탐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도 답답했어요. 이거는 지난 얘기잖아요. 옛날 이야기니까 답답하더라고, 책을 봐도. 제가 일하는데 옆에 피부 관리하는 관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인데 에스테틱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부자 사모님들이 오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해주면서 관리해주면서 이렇게 말도 한번 걸어보고 하는 거죠. 근데 다들 돈이 많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재벌 이렇게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사람 말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돈이 많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낮에 돈 쓰러 와요. 나는 일은 좋아하지만 약간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저는 재밌었어요. 그 사모님들하고 얘기하고 농담하고 이러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 사모님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일이. 근데 궁금하잖아요. 사모님들이 이미 저를 또 안쓰럽게 생각해요. 애기 키우면서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도 젊었을 땐 힘들었대요, 심지어. 그건 나랑 똑같은 거잖아요. 희망이 생기네.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도 젊었을 때 힘들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또 옛날 얘기인 거예요. 투자 관점이 또 그분들이 뭐 빌라 장사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가 있는데 뭐 옛날 얘기인 거야. 지금 내가 땅을 살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이게는 강의 보는 거. 인터넷 카페 이런 데도 요즘에 많잖아요. 부동산 카페 이런데 그런 데 가입해서 글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 책을 보기도 하고 강의도 들으러 갔는데 저는 강의를 들으러 갈 수 없는 게 평일 시간이 안 되고 일요일밖에 저는 안 쉬니까 일요일 날은 거의 안 해요. 작가님 수업을 들었을 때는 거는 일요일 날 수업이 있어서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저도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온라인으로 듣겠는데 그걸로 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그 하루 쉬는 날에 이렇게 강의 듣고 발품하고 이렇게 손품도 많이 파르셨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냥 모르는 지역에 저는 차가 없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죠. 굉장히 무모하죠. 부동산 들어가는 것도 조금 겁나긴 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되게 찌질하게 보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오늘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월요일부터 또 일 가야 되니까 난 이 시간밖에 없어요. 성과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기준도 없고 계속 그러니까. 근데 계기가 뭐였냐면은 부동산도 막 돌아다니고 어떤 카페 글도 읽고 하다가 책을 하나, 그러니까 카페에서 그 하시는 분들이 책을 하나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책에 메일을 보내갖고 거기 메일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이 제가 사는 가까운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주고받다가 언제 한번 보자. 그분은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저는 그게 진짜로 보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약간 제가 선생님한테는 동아줄 같은 느낌. 그쵸. 그래서 언제 한번 봐야 했는데 우리 언제 밥 먹어?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였는데 아이씨 언제 볼 거야?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당황스러웠겠어요. 우연찮게 그분이 어디 강의를 갔는데 만난 거예요, 제가.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분은 모르겠죠, 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외적인 차원에서 그러냐고. 어떻게 하다 그분이 그러면 커피 마시러 우리 회원들하고 가는데 같이 갈래요? 거길 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 좀 하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아니 굉장히 근데 하셨네요. 저는 이날밖에 시간이 없는 거야. 이때 아니면 또 난 시간이 없는 거야. 몇 달 미뤄지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 모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임장 가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따라갔는데 거기를 한번 가는 것도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평일에 안 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은 대부분 안 해요, 사람들이. 토요일은 해요. 직장인들 토요일은 임장도 다니고 하는데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아프다는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아요. 그 가장 좋은 핑계니까. 반차같이 이렇게 해서. 저도 회사 다닐 때 거짓말 진짜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는 되게 좋았던 게 와이프 핑계를 진짜 많이 댔어요. 아이가 있으면 되게 장점이었는데 아이가 안 나오기 전에 그만뒀으니까 거의 뭐 제 와이프가 환자인 줄 알죠. 뭐 맨날
행사다 막 이런 네. 거. 그래서 임장 거기를 갔는데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 언니들은. 근데 저는 못 사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아직도 제가 시세 조사를 해요. 10년 정도 된 거를.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적이었다는 게 그렇게 덩치 큰 거를 너무 쉽게 사는 그런 부분? 겁도 없이. 근데 그 시세 조사한다는 거는 10년 전에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를 보려고? 아니 얼마나 올랐나 시샘이 났거든요. 난 못 샀거든요 그거를. 물론 그분은 팔았을 수도 있어요. 몰라. 그분하고 연락하지는 않는데요. 그때 충격이 컸던 거죠. 저렇게 큰 덩치 아파트를 그냥 그 자리에서 산다고? 계약을 한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건너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는 못해요 그걸. 근데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이지. 한 10년 벌어도 쉽지 않을 돈에 그냥 계약을 덜컥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통장에 지금 200만 원도 없는데 한 200만 원도 없는데 저거를 1000만 원 건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계약금을 건다고? 막 이러니까 거리감이 좀 있구나라는. 그런데도 저는 부동산을 왜 계속 봤냐면은 투자 개념보다는 좀 따뜻한 집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살던 집들은 다 너무 오래된 집이거나 신혼 때 산 그 집도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예요. 되게 낡은 거죠. 따뜻한 집에 살고 싶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대한 경험은 남편께서 진짜 많이 하셨을 건데 여기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 근데 그거는 3층이었어요. 5층짜리인데 우린 3층. 네. 제가 오해했네요.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몸이 아팠어요 조금. 그 언니 그때 좀 무리를 했다는 생각도. 그쵸.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 수는 없겠더라고. 그분하고 나는 다른 거예요 아예. 그분들하고는 같은 부동산을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녔어요. 혼자 어떻게? 분양 홍보관도 갔어요. 그냥 개념이 없이 그냥 부동산도 가고 분양 홍보관도 가고 했는데 애랑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 애가 눈치도 없이 엄마 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여기 다녀? 이런 얘기도 하고 혼자 많이 다니고 혼자 시세 파악을 하고 그걸 한 2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지독하겠네요. 매일 이렇게는 아닌데 그래도 시간 날 때. 선생님 안에서는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부동산만 연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일 다니는 거 좋아하고 눈 뜨면 일 가고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노래방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로지 부동산이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관심사.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집에서 쉬는 거.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에너지를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애. 답답하더라고요. 벌써 몇 년이야. 2013년 막 이때부터 계속 관심 가지고 2016년이 됐는데도 나 아무 성과가 없어. 2016년이면은 그때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 게 201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는데 16년도도 안 좋았는데 한 18년도부터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때쯤에 맞아요. 막 조금. 저도 정확히 공감이 되는 게 결혼을 15년도에 했거든요.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등기 보잖아요. 10년 전에 사신 분이 나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10년 전에. 나 15년에 사는데 나보다 몇백만 원 더 비싸게 샀어. 그래서 그때 동결. 그쵸. 네. 그래서 안 좋았어요. 13년. 오히려 안 좋은 거지. 제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잖아요. 연락처도 남겨놓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이런 데, 분양사무소 이런 데도.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모님 사시겠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송도에 공구별로 나눠져 있는데 개발이 안 돼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는 심지어 미분양 상태였어요. 그거를 연락이 온 거죠, 저는. 제일 처음에가 가운데 쪽이 지금이 한 909까지 나뉘어 있는데 퇴사하기 딱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송도 1109 제안서 쓸 때였어요. 밑에 쪽에. 그래서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16년, 17년 그때. 그 부동산이나 중개사무소나 분양사무소에서 제가 연락처 남겨놓고 막 이랬으니까 미분양 상태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모님 사시겠냐고. 근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연락은 계속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니까 금액이 비교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랬는데 이건 이거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분양이니까 내가 지금은 아파트 송도 거기에 809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파트 신축이 많아요. 중심부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그래도 신축이고 깨끗하고 하니까 저한테는 맞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많이 비싼 데는 아니어갖고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따뜻한 집을 원했잖아요. 거기는 우풍이 없을 거라고. 당연하죠. 새 아파트니까. 단열대가 탄탄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그 니즈가 맞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미분양 상태니까 내 돈이 묶일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난 지금도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투자들도 내 돈이 묶일 게 없는 게 전 찾는 거예요. 그게 한 짓는데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걸리니까
네. 그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주기가 아주 좋았네요. 근데 몰랐죠. 저는 그런 흐름은 모르고 아니, 그거는 지나 보니까 좋았다고 그쵸. 하는 거지. 그쵸. 그때 당시에 뭐 누가 알았겠어요. 시계 좋은지 안 좋은지. 심지어 거기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으름장도 냈어요. 이거 해야지 왜 안 하냐 으름장을 놨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너 이거 하면 나중에 몇 년 있다 나한테 인사하러 올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믿진 않죠. 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격 비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분양권을 사고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받은지 몰라요. 왜냐면 너무 큰 돈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 주변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거든요. 저희 언니도 형편이 안 좋잖아요. 저희 시댁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다들 그냥 고만고만해요 사는 게. 근데 이런 걸 일을 저질렀으니까 다들 말리는 거예요. 물러라. 대출을 그렇게 껴서 집을 사냐. 그 개념. 난 대출을 갚았잖아요 항상. 이걸 언제 갚냐 뭐 이런 개념이. 그쵸. 왜냐면 다들 빚 있으면 안 된다는 옛날 분들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 옛날 사람이잖아요. 저도. 저 친정엄마도 그렇게 욕심내는 거 아니다. 너 왜 이렇게 욕심이 지나치다 이렇게 좀 걱정을. 우리 같은 물에 고만고만하게 살아야지. 되게 서럽고 불안한데 아무도 나한테 잘했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롭죠. 근데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군가요? 저희 회사 사장님. 너 잘했다. 근데 그분은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선생님도 많이 했겠지만 나도 많이 했을 거잖아. 나도 썩은 집들을 위주로 했으니까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잘했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요새는 많아진 거지 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있으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거잖아요. 저도 그때 구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잘 판단이 혹시라도 안 되면 이 사람의 배경을 자꾸 보려고 했고 이 사람이 과거의 투자와 지금 현재에 어떻게 이뤘는지를 조금 더 보고 그 사람 말이 맞다기보다 차라리 비슷하게 선은 가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족분들, 친척분들을 무시하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저도 공감이 왜 되냐면 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저희 부모님 말은 안 들었어요. 나의 지향점하고는 달랐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되게 좋은 회사에 계셨지만 빚은 죄악이야. 나의 자랑은 나는 빚이 없어. 이거는 내가 진짜 자신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저도 저희 엄마랑 시댁 식구들이나 시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남의 저촉되는 거 없고 법에 어기는 거 없고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저희 시아버님은 아직도 운전일 하시거든요. 나이가 많으신데 지금도 일을 하세요.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잘못됐다.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입이 생기면 내가 다른 식구들한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저 옷 같은 거 가방 사는 거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말하는 거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집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너 그렇게 살다 후회해 이런 언니들도 있어요. 주변에 제 주변에는 선배들도 있고 너 자신한테 좀 투자하고 너 그렇게 살다 후회해. 근데 저는 나중에 후회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좋은 게 이 집을 늘려가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시댁 식구도 모르고 친정 식구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 좋은 소리 할 거니까 나한테 분명히 나를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송도 집 샀을 때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당장 물러라. 선생님도 되게 용기 내서 그리고 굉장히 무리했다라는 선에 돈을 쓴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나도 불안한데 자꾸 주변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더 힘들죠. 그냥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지금 너무 요즘에 좋은 거는 이 집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월세를 받잖아요.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일을 해서 항상 돈이 생겼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나름의 나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어찌됐든 알람이 딱 띵동 입금된 게 뜨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날 하루가 손님이 와서 나한테 컴플레인 걸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겨도 그냥 이건 일이다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 요즘에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조금 내가 더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너무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 돈이 생겼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무릎 아플 때 어디 병원 가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용돈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로. 효녀 컴플렉스 이런 건 아니고 돌아가는 게 짜치지 않게 돌아가니까 그게 내가 행복한 거야 지금.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는. 저도 똑같아요. 저 되게 네. 공감이 돼요. 아까 뭐 제가 인터폰에 대해서 저 1, 20만 원짜리의 고민을 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상황이. 조금 내가 더 쓸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나를 칭찬해요, 진짜. 그거 모르잖아. 맞아. 아무도 몰라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를 회사에서도 모르고 남편은 알아요. 남편도 알고 아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아는 거죠. 분명히 시댁이나 친정에서 너한테 좋은 소리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남편도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아들도 눈치는 아는 거죠. 이걸 말하면 안 되겠구나. 엄마가 되게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비밀 지켜줘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다들 말을 안 하고 우리 셋만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고 다들 이거를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가 잘못될까봐 뭔 일 생길까봐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도 이 집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걱정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안전한 투자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걱정이 안 되거나 이건 위험하지 않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용기를 많이 내고 맞아. 어쩌면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집을 늘린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좀 삐딱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걸 안 하면 대안은 뭔데 에 대한 특별한 해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야. 맞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똑같이 사는 게 그건 별로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씩 계기가 오잖아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젊으니까 쉬고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또 몸이 안 좋아지면 그때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 건데 그거를 단순히 주변 사람들은 저 뭐 가족들도 비슷한 것 같고 제 지인들도 뭔가 그때 되면 또 알아서 뭔가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뤄둔다는 생각이어서 나는 그게 더 무책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되게 서운하고 왜 나를 자꾸 막지? 가족인데 가까운 사람인데 나한테 힘이 돼야 되는데 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은 제 마음 편하려고 좋게 생각하는데 내가 걱정돼서 그렇게 했겠지 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네. 근데 뭐든지 선생님 잘 알겠지만 너무나도 지나친 거는 저는 악에 가깝다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를 위한 걱정도 적당한 게 좋은 거지 너무나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힘들고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말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겠다. 내가 주변 사람들은 바꾸기 아직은 힘들 것 안 같으니까 돼요. 가장 현명한 방법과 대안은 내가 바뀌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도 용기를 내서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집이 경매 월세 집은 4채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인천의 강남에서 아니 맞잖아요. 인천 강남에서 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분양을 그래도 딱 진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산 거잖아. 그리고 그걸 미분양이니까 싸게 샀을 거 아니야. 심지어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내가 여기 진짜 많이 청라도 갔었거든요. 네. 정말 너무 잘했네.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네. 부천의 옥길동 막 분양 사무소라는 건 다 리스트 뽑아갖고 네. 어디 가고 그럼 다 분양가가 다 비교가 됐겠다. 그렇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하는 게 그 2년 동안 내가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생각해보면 그 2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송도 신축 아파트 미분양을 잡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런 것 2년이 같아요. 없었으면 못했지. 그거를 계속 저는 쓰면서도 우리 남편 뭘 하냐 혼자서 이렇게 앉아갖고 뭘 이렇게 쓰고 지금도 노트에 그게 있어요. 그때 분양가랑 어디 몇 동 몇 호 그게 아직도 있어요. 제가 안 버리고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송도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그때가 말을 되나 금액? 말을 그게 되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물어봐요? 할 거야. 프리미엄이 붙으면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 근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그럼 빠진 그러니까 거네. 분양가에서 더 내려가는 미분양이니까. 거야. 미분양이니까. 그때 잠깐 그런 건데 몰랐어요. 잠깐 그런데 그때 한 거네. 그때 한 거죠.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거를 자꾸 팔라 하니 내가 속이 뒤집어지지. 분양가가 2억 9천이었어요. 너무 싸죠. 그 신축에 대한 시장을 거의 잘 몰라요. 네. 아까 평수도 살짝 언급. 28평. 저는 28평이면 34평은 아니고 되게 큰 거네 그래도. 30평은 안 돼요. 국민 평수가 34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몇 천이 비싸니까 제가 그걸 못 하고 항상 돈이 짜치니까 그래도 24평 안 하고 28평 한 거 28평. 아니야? 네. 그게 2억 9천?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되게 그런 분양가는 있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후로도 없고. 요새도 송도 분양이 있을 있어요. 거 아니야. 있- 그럼 그런 거 분양가 비슷한 게 뭐 연식이 당연히 7, 8년 지나서 차이는 있겠지만 분양가가 그래도 한 5억 이상은 될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가족들 그런 거 빼고는 마음은 편했는데 입주하는 그날부터는 약간 등락은 있었는데 그게 8억까지 찍었거든요. 잘 나갈 때 그때 한동안 많이 막 비싸졌을 계속 올라갈 때. 때 8억까지 찍다가 지금은 6억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는 2억 9천이 안 되게 산 거죠. 대신에 그건 있어요. 거기다가 베란다 확장 비용, 에어컨 옵션 이래갖고 3억 정도 돼요. 그런 건 또 하셨네요? 했죠. 그건 했죠. 왜냐하면은 잘하셨네. 그거는 애기 아빠가 하자고 했어요. 베란다 확장하고 유상 옵션들이 있어요. 그런 건 조금 하고. 잘하셨네요. 이거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확장 없이는 안 돼. 룰이구나. 룰이에요 어차피. 보통 다 하는 근데 거구나. 물론 에어컨은 뭐 4대 다 달지 뭐 2대만 아. 달지 이렇게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에어컨도 4대 다 달았어요. 방마다. 저도 이사 오면서 에어컨에 방마다 달았는데 네. 잘했더라고요. 저도 잘했더라고요. 나도 고민은 했었는데 그때 나도. 저기 잘 안 쓰는 방은 뺄까? 저도 고민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 6억 선으로 6억 정도. 최고가에서 한 8억 약간 떨어져서 6억 정도 시세 집을 팔아서 다른 데로 더 좋은 동네로 이동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선생님 과거 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 이제 시작했을 때 샀던 낡은 집도 맞아요. 보유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를 제가 들어봤을 때 선생님도 오래 갖고 가는 투자에 최적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지금 시세가 떨어졌지만 내가 분양받은 것보다 훨씬 올랐으니까 이거 팔고 차익을 거둔다기보다 그 가격이 올라간 집을 거주하고 있다는 편안함과 안정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반대했었잖아요. 네. 우리 시댁이랑 우리 그러네요. 친정엄마랑. 네. 근데 좋아하세요. 무슨 얘기하다 우리 시어머니가 유치한 얘기긴 한데 전화로 우리 아들 송도 집에 있어. 뭐 우리 아들 그쵸. 전화하다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 이모들하고 뭐 통화하겠지. 뭐 지금 나 송도 집에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좋으시구나 본인도.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 생각도 되게 드네요. 아이 아빠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입사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메일로 희망퇴직 받은 거예요. 하겠냐고. 애기 아빠도 그런 거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보러 가자고 할 때도 따라와 주는 거예요. 남편께서도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거 응원할게 뭐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 아빠가 힘이 된다면 나도 땡큐. 전보다는 좀 호의적인 게 더 커졌다?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너 공부 안 하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해서 공부 좀 하고 해야지. 너 이렇게 게을러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농담식으로 해요. 이게 성과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잘 공부를 해봐라. 이런 뉘앙스라고 하고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집을 갖게 됐잖아요. 거주하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팔아서 꼭 차익을 남긴다는 생각은 우리는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도 당분간은 계속 거기에 거주할 거잖아. 네. 시세가 오른 게 유리한 게 생길 거예요. 이제 그 집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제가 전보다 수입이 늘었잖아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나는 맨날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 불안한 게 아니고요. 플러스가 되면 불안해요. 이걸 활용해야 돼서. 저도 낙찰을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계속 쓰잖아요. 아무리 빌라 조그만 거 해도 뭐 1억 가까운 돈인데 그거를 아무리 수입이 좋다고 해도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이 늘어나면 쑥쑥 빠지잖아요. 자금. 맞아요. 약간 허탈하기도 한데 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 돈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돈은 항상 없는 것 같아요. 돈은 모여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도 돈이 없을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중산층 이상 맞아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봐도 돈이 항상 빡빡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간음을 했을 때 그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돈이 항상 넘치고 쌓여있을까를 생각하면 내 생각에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요. 맞아요. 돈이 없어요. 그 크기는 좀 다르긴 그치. 하겠죠. 그러니까 매시. 내가 돈 없다랑 삼성 이재용 회장의 돈 없다는 다르겠지만 그 사람도 돈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공장 하나를 더 짓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네. 요 부족한 거. 나는 빌라를 하나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근데 그 아까 사모님은 아파트 하나 분양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근데 다 돈은 어차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내가 쌓아서 어느 정도 충족할 만하게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구나라고 최근에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나 여유 있어 돈이 남아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맞아. 우리 사장님도 가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사이즈가 나보다 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 통장은 물론 우리는 마이너스를 뭐 4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해지 마이너스 통장을 안 해주지만 거기는 억 단위로 해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예요. 유동성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 같다. 쓸 수 있는 자금의 유동성이 늘어난 거지 돈은 없어요. 작가님도 유동성이 늘어나. 당연하죠. 그게 출처가 어디예요? 그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걸로 부자가 되겠다는 아, 머리는 저는 부자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 결국에 사업이 망하고 위태로워지는 건 뭐냐면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 뭐 때문에 망하는 거냐면요. 유동성 때문에 망하는 거야. 한두 달 쓰면 되는데 그 돈을 땡겨올 데가 없어서 망하는 거든. 근데 유동성이 커지면 할 수 있는 물건도 많아지고 입찰을 공실일 때도 여유가 생길 거고 유리한 점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내 수익률도 올라가겠고 내가 당연하죠. 유동성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지금까지 낙찰받았던 물건 월세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지난 삶, 투자, 생각대가 경험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고생하셨어요. 목 아유. 안 아프세요? 작가님? 아주 좋습니다. 저는. 작가님 그래서 그거를 유동성으로 해서